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에 추락하는 소녀와 기묘한 난간. 2002년이었을 거야. 내가 16살. 그러니까 3학년이었나? 한참 뜨거웠던 월드컵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이제는 겨울이었는데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방학이었고 우리는 그쯤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었어. 근데 소동이 벌어진 거야. 건축업자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병내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그러니까 학부형이지. 이제 막 시험을 앞둔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뭐야. 이상한 일이었어. 학교 창틀마다 난간을 설치한다니. 난간이 무슨 소용이람. 괜히 돈지랄이지. 그럴 거라면 급식의 질이나 더 올려줘. 그런 말들이 많았지.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 물론 공립학교의 재정과 급식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난간을 설치한다는 소동은 참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어. 우리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시험 기간에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은 어떻게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 웃기지. 그런 목소리가 컸던 녀석이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안 하기로 소문난 놈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강경했어.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시기였지. 창문에는 결국 난간이 달렸어. 2층부터 4층까지. 무슨 교도소만 같았었어. 겨우 난간이 좀 달렸다고 학교가 달라 보였어. 왜 치아 교정한 아이들처럼 말이야. 학교가 아주 달라 보이는 거야. 등교할 때마다 희한하게 색다른 풍경 때문에. 뭐랄까. 전화기라도 온 느낌이 들 정도였지. 소동은 금방 사그라들었어. 난간만 달면 그만인 일이었으니까. 소동 속에서 기말고사는 지나갔어.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이지. 왜 난간을 그리도 급하게 달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내 친구 제이라는 아이만 빼고 말이야. 제이는 호기심이 유달리 강한 소녀였어. 그래서인지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를 좋아했지. UFO, 귀신, 흡혈귀, 미지의 존재, 심해의 생물, 뭐 그런 거. 그래서였을 거야. 이유 모를 난간 사건은 제이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었지. 제이는 난간이 창문에 달린 이유를 그렇게나 궁금해했어. 물론 제이만 궁금해한 건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난간에 대해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었지. 선생님들의 반응은 비슷했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수업 좀 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다음 페이지. 보통 무시하는 편이었지. 그런데 제이가 사회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반응이 아주 달랐어. 사회 선생님은 상고 출신에서 대학 나와 선생님까지 된 케이스였는데 아직 젊고 젊은 만큼 예뻐 보였어. 학생이란 걔 다 그렇잖아. 제이가 문득 물었어. 수업은 일시에 멈추고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가만히 제이를 돌아봤어. 그 난간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 것은 우리 반에선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거야. 사회 선생님이 그 질문을 듣더니 평소답지 않게 생기를 잃더라고. 평소에는 젊고 예쁘고 마냥 그렇더니 마저 교실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살 웃으면서 들어왔었는데 제이를 보곤 얼굴이 좀 뭐랄까 어색하게 웃음을 짓는 표정이랄까 공기가 차분해지더라고. 분위기가 묵직해지고 다들 선생님에게 집중이 되었었어. 내 옆에 앉은 아이가 침을 넘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나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어. 사회 선생님은 제이를 오랫동안 봤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는데 눈빛을 교환한다고 해야 할까? 조용히 서로만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제이의 모습을 봤을 때 제이는 굳건하게 사회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 제이와 눈싸움을 벌이던 사회는 곧 뒤돌아서면서 그랬어. 너네들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농담처럼 넘기려는 시기였지. 교실이 아우성에 휩싸이더라고. 에이, 뭐야, 어이없어. 뭐, 그런 식으로. 남들은 그렇게 그 우스개 소리를 무시하면서 넘어갔어. 제이만 빼고 말이야. 제이는 그 소리를 듣고는 환하게 웃었어. 왜 그렇게 웃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어. 내가 제이에게 물어봤을 때 제이는 그랬어. 신고가 들어왔대. 학교가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말이지. 신고라니. 나는 제이를 비웃었어. 내가 제이를 비웃으니까 제이는 오히려 나를 깔보듯이 말하더라고. 누가 밤에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학생을 봤대. 학생을 봤다고? 거짓말. 나는 거짓말이라면서 부정했어. 그렇잖아. 학교에서 뛰어내린 학생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누가 다쳤거나 혹은 죽었다면 그야말로 학생들의 입을 오르내릴 대사건 중에 대사건이 되지 않았겠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거든. 누군가 사라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다른 학년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학년의 누군가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면 우리에게도 소문은 도착되었을 거야. 소문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신고가 7건이 들어왔대. 7번이야. 전부 다른 사람이.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럴 소리를 누가 했어? 제이에게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제이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7번째 신고를 넣었어. 나도 봤어. 무슨 여학생이 뛰어내리는 거. 소리도 들렸어. 짧은 비명이 들리고 곧 철퍼덕. 그런 소리. 땅이 움푹 파이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살이 터지는 소리였을까? 그게 무슨 소리였든 나랑 우리 엄마는 분명히 봤어. 너희 엄마가 7번째 신고를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이는 마저 설명했어. 당직 서면서 전화 받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자꾸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라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화단은 멀쩡하고 벌써 엄마까지 7번째 장난 전화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추궁을 했대. 그러더니 엄마가 기가 찼는지 전화 끊고 나한테 묻더라. 너도 봤지? 그렇게 물어봤다니. 제이는 물론 제이의 어머니도 뛰어내리는 소녀를 본 것만큼은 확실한 것 아니겠어? 나는 제이의 어머니를 잘 알아. 많이 놀러가서 배웠었고 우리 어머니랑도 친하시니까. 그리고 짐작하는데 제이의 어머니는 장난 전화를 걸 사람은 아니야. 여학생이 학교에서 뛰어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낼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물론 짐작하는 거지만. 근데 그날 당직 때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누구였을 것 같아? 맞아. 바로 사회였어. 상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해. 아직 젊은 여자 혼자서 그 밤에 말이야.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는 거야. 당신이 있는 건물에서 웬 소녀가 추락하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런 전화 말이야. 그것도 자신이 선생인데. 학생이 뛰어내린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 캄캄한 학교 화단길을 걸어서 그 막막한 창문의 불투명함을 무시하면서 사람이 떨어졌나, 사람이 떨어졌으면 죽었나, 살았나, 손전등을 의지하고 걷는 거야.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사회 선생님에게 동정이 가더라. 제이는 그랬어. 나는 음악 준비실이 의심돼. 괴담 좋아하는 제이를 말릴 수는 없었어. 음악 준비실. 평소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는 곳인데 장구나 꽹과리 북 같은 게 쌓여있고 남는 책상, 걸상 몇 수십 개랑 또 먼지랑 뭐 그렇게 있는 곳이야. 평소라면 들어갈 일도 없고 음악 수업 때도 국악 페이지는 넘겨버리곤 했으니까 한참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 복도에서 음악 준비실을 들여다보자면 탑처럼 쌓인 책상 때문에 그 안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그래. 글쎄 누가 뛰어내린다면 왜 그렇게 자물쇠까지 걸린 곳에서 뛰어내리겠어. 불편하게. 귀신일지도 모르지. 제이는 내 말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논리적이지 못한 그 추락 장면들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믿은 거지. 제이에겐 잘된 일이지. 학교 괴담이라니. 취미에도 구미에도 맞는 소문이잖아. 심지어 자기가 뛰어내리는 여자를 봤다고도 하고. 그리고 차라리 귀신이 뛰어내렸다는 말은 더 일리가 있어. 왜냐하면 7명이나 우리 학교에서 뛰어내렸다면 난간을 설치하는 건축업자 아저씨들 말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거야. 그래야 옳은 것 아니겠어?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어. 방학 소집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야. 방학 중에 학교 청소를 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어. 몹시 추웠어. 난간이 이빨에 난 교정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 창마다 서리가 긴지라 학교는 온통 뿌옇게만 보였어. 하얀 운동장, 하얀 플라타너스, 하얀 창문, 하얀 듯 시퍼런 난간. 나는 제이랑 같이 갔어. 그즈음 나는 제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어. 같이 공부도 하고 부모님들 몰래 방에서 입도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남들한텐 비밀이어서 부끄러웠었나봐. 교실에 반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는 같이 왔으면서도 멀리 앉아 있었어. 그날 담당이 사회 선생님이었어. 사회는 우리를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는 둥. 누구는 살이 쪘네. 그만 좀 먹어라. 누구는 더 예뻐졌네. 보기 좋다. 뭐 그런 대강의 인사치레를 하고 본론인 청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지. 그런데 제이가 손을 들면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음악실 청소할게요. 물론 누군가 갔어야 할 곳이지. 하지만 사회는 음악실 청소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제이가 음악실 청소를 하겠다고 나선 뒤에야 음악실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처럼 거기도 청소해야 되지라고 그랬어. 겁이 났었어. 제이가 해줬던 이야기도 그렇고 제이의 성격도 그렇고 제이는 보나마나 음악 준비실에 가보려는 속내가 뻔했거든. 나도 손을 들었어. 저도 음악실 청소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들 나랑 제이를 놀리더라. 오, 너네 사귀냐? 나도 제이도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 제이는 화를 냈어. 네가 왜 따라와? 제이가 너무 화를 내니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식더라. 지금 생각해도 그 불안한 마음이 잊어지질 않아. 정말 불안했어. 제이가 어디 멀리 가버리는 것만 같았거든. 불안감은 적중했어. 제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다들 청소가 끝나고 이제 11시 즈음에 다시 교실에 모였는데 제이가 없는 거야. 제이가 없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태어나 있어. 아니, 태어난 것을 넘어서 아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 거야. 제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라고 선생님께 말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면 또 아이들은 오하면서 나를 놀렸을 거야. 내가 바보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못 물어봤어. 그냥 내가 찾아가 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괜히 놀림을 받을 바에야 그냥 혼자 해결하자는 생각이었지. 근데 말이야. 제이는 없었어. 제이는 음악실에도 음악 준비실에도 없었어. 음악실은 그저 조용하고 음악 준비실은 당연한 것처럼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 책상으로 가려진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제이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 거야. 제이를 소리쳐 불러도 보고 음악 준비실 문을 두드려도 봐도 제이는 나타나질 않았어. 이상했어. 내가 착각을 한 걸까 싶었어. 제이는 아까 교실에 있었는데 내가 제이를 못 본 건 아닐까. 그렇게 나를 의심해야 했어. 아니면 제이는 내 행동 때문에 창피해서 집에 훌쩍 떠나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 어느 쪽이건 나는 제이를 찾아야만 했어. 제이를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은 기분인 거야. 제이의 집으로 찾아갔지. 제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어. 아직 안 왔어. 너랑 같이 있던 거 아니야?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학생들마다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 답답했어. 미치는 줄 알았어. 혹시나 싶어서 제이랑 학교가 끝나고 들렸던 만화책 방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분식집에도 들려보고 나중엔 같이 음악실 청소를 했던 다른 여자애들 집까지 찾아갔어. 제이를 못 봤니? 하고 물어봤지. 아이들은 제이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제이를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물었어. 두 명에게 물어봤는데 답은 비슷했어. 청소 다 끝나고 잠깐 시간 때우다 내려가려는데 걔는 먼저 교실에 내려간다고 했어. 먼저 간다고 했다니 그럴 리 없었어. 제이라면 분명 음악 준비실에 가고 싶어 했을 거야. 나는 제이를 잘 아는걸. 제이는 분명 음악 준비실에 갔을 거야. 하지만 잠겨 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음악 준비실이 잠겨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번쩍 떠오르더라고. 제이는 음악 준비실 열쇠가 없어. 그걸 얻으려면 분명 선생님에게 물어봤을 거야. 학교로 뛰어갔지. 사회 선생님은 아직 학교에 있었어. 선생님께 물어봤어. 제이가 음악 준비실 열쇠를 가져간 적이 있었나요? 하고 선생님은 덤덤했어. 아니, 왜? 정말 아니라는 얼굴 알잖아. 그런 얼굴이었어. 너 걔 좋아하는구나. 쓸데없는 말만 듣고 나는 제이를 찾는 걸 포기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았어. 제이의 집으로 다시 들려볼까도 싶었지만 글쎄 뭐랄까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 그냥 시간을 죽였지. TV나 보면서 만화책이나 보면서 그리고 밤에 전화가 왔어. 엄마가 나를 찾았어. 제이의 어머니라면서 말이야. 긴장이 됐었어. 왜냐하면
수화기 너머로 콧바람 소리가 거칠게 들려오는 거야.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제이의 어머니가 물었어. 너 제이랑 같이 있었지?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 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제이는 집에 잘 돌아갔나요?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제이의 어머니가 언성이 높아지더라고. 마치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말이야. 걔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너 남자애가 여자애랑 놀았으면 집에 잘 바래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등골이 오싹했어. 제이가 안 왔다니. 제이는 어디로 간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학교 청소가 끝나고 나는 제이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나도 제이가 사라져서 낮에 어머니에게 찾아갔던 거라고. 시간이 10시가 넘었었어. 내 설명이 끝나가려니까 수억이 넘어서 제이의 아버지까지 역성을 내는 소리도 들리고 전화기를 자기에게 넘기라는 둥. 내게 한 소리를 해줘야겠다는 둥.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만 같은 거야. 문제는 내가 혼나는 일이 아니었어. 제이가 사라진 게 문제지. 제이의 부모님과 통화가 끝나고 곧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이번엔 사회 선생님이었어. 선생님도 같은 질문을 했어. 내가 제이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나는 결백했어. 아니 결백할 것도 없었어.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이를 찾아다녔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들 답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마치 용의자가 된 것처럼 나는 추궁을 당했어. 너무 억울하고 나도 너무 제이가 걱정이 되는지라 눈물이 터졌어. 그러니까 나중엔 추궁을 하던 선생님이 나를 타이르더라고.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도 하고 이미 학생단의 비상연락망이 다 돌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전화를 끊었어. 제이를 찾아야 했으니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제이가 걱정이 됐었는지 나와 함께 거리로 나왔어. 아직 제이는 어린 소녀였고 세상이 흉흉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 우리 아버지 입에서 인신매매, 납치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온몸에 찌르르하고 전기가 통하더라고. 사방팔방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음악 준비실 생각이 다시 났어. 아까 선생님께 확인은 해봤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 본 것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뭔가 서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경이 그런 거였을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제이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는 학교로 달려갔어. 달이 크게 뜬 밤이었는데 학교는 아침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얗게 질려 있었어. 난간이 달빛을 반사하는데 그게 마치 칼처럼 섬뜩하게 보이는 순간도 있었어. 학교는 정말 어두웠어. 교무실에도 불은 들어와 있지 않았어. 아마 선생님들도 제이를 찾아서 밖을 돌아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나는 제이가 학교에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어. 꼭 그 음악 준비실에 있어야 할 것이 제이라는 확신이었어. 제이라면 꼭 그곳에 갔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도 봤어. 그 뛰어내리는 여학생. 아니 정확히는 뛰어내리려는 여학생. 달 그림자에 묻혀있는 그 여학생의 모습은 왠지 제이의 모습만 같았어. 발은 더 빠르게 음악 준비실을 향했어. 음악 준비실은 4층 맨 끝에 복도였고 나는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부터 층을 오르는데 그렇게 뛰었는데도 학교 안이 바깥보다 오히려 더 추운 거야. 신발로 스미는 그 차가운 기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차가웠어. 계단참에 있는 창으로 들어오는 은근한 달빛만이 유일하게 길을 비춰줬는데 내가 4층에 올라서니까 오히려 그 빛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 내가 있는 곳은 복도의 끝이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맞은편 끝에 있는 음악 준비실이었으니까. 내가 그리 겁이 많은 편이 아님에도 밤의 학교는 너무 으스스했어. 그 하얀 달빛에 비추는 교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 복도가 너무 긴 거야. 달빛이 닿지 않는 복도의 구석에는 꼭 누군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나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 비겁하게 나는 발을 멈췄어. 저기 저 끝에서 제이가 있을 것만 같은데 아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얼어붙어 있었을 거야. 그 소리는 날카롭고 차갑게 들리는 쇳소리였어. 딱 한 번 쨍 하고 뭔가 쇳소리가 들렸는데 어렴풋하기도 하고 먼 것도 같은 그 소리가 순간 음악 준비실에 있는 꽹과리 소리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음악 준비실만 생각 중이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그곳에 분명 누군가가 있다 하고 말이야.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는 이미 달리는 중이었어. 귀신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림자도 모두 짓밟고 침묵하고 있는 교실의 차가움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나는 복도 끝까지 달렸어. 복도에 내 발소리가 가득 찼어. 오직 내 발소리만. 그렇게 정신없이 음악 준비실까지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한 거야. 분명 제이가 안에 있을 것만 같은데 나는 자물쇠를 괜히 당겨도 보고 힘으로 문을 뜯어낼 것처럼 당겨도 밀어도 보고 발로 차보기도 했어. 그때마다 복도에는 내가 만드는 소리가 가득 울렸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제이를 다시 불러봤어. 복도 창문으로 음악 준비실을 들여다보는데 먼지가 잔뜩 낀 창문도 창문이지만 밤이라서 당연히도 낮보다 더하니 안 보였어. 마지막 남은 수는 하나뿐이었어. 주변을 돌아보는데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먹을 들었어. 손이 찢어질 게 겁이 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꼭 그곳에 들어가 봐야 했으니까 주먹으로 창문을 때렸어.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창문이 깨졌지. 그때였어. 살려줘. 제이였어. 제이의 목소리였어. 창문 앞에 있는 책상들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제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 누구야? 라고 찢어지는 비명을 치기도 하고 살려줘요 하고 물먹이기도 하고 어둠에 가려서 창문에 있는 유리가 잘 안 보였어. 책상을 밀어내면서 손목부터 팔뚝이 많이 긁혔는데 그나마 겨울 코트가 가려주고 있기는 했어. 그래도 피가 팔을 타고 흐르는 감각은 책상을 밀어내는 내내 느껴졌어. 결국 책상이 잘 밀리지 않아서 나는 창문에 올라가서 온몸으로 책상을 밀어냈어. 그러자 책상들이 무너지면서 음악 준비실의 풍경이 탁 트여왔어. 내 생각은 맞았어. 제이는 창문 밖에 있었어. 아슬아슬하게 서서 말이야. 제이에게 나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제이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버렸어. 왜 그런 곳에 있느냐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제이가 말했어. 몸이 안 움직여. 가까이 다가서니까 제이는 난간을 쥔 채로 팔을 부들부들 떨더라고. 누가 자꾸 날 밀어. 나 떨어질 것 같아. 제이의 허리가 활처럼 휘다가 다시 일자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제이의 발이 거의 허공에 떠 있는 동안에 제이는 난간을 잡은 채 버텨내고 있었어. 정말 누가 밀고 있는 것만 같았어. 창턱에 올라갔지. 올라서서 제이의 허리를 안았어. 그랬더니 또 허리가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의외로 아주 힘이 강해서 제이의 허리를 쥐고 있는 팔에 힘이 꽉 들어갔어. 제이에게 난간을 놓지 말라고 소리쳤어. 몇 번이고. 제이는 알았다면서 소리쳤고 나는 제이의 다리부터 하나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면서 제이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어. 제이를 음악 준비실 안으로 들여놓자 제이는 무너져 내렸어.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제이는 기절을 했고 나는 차가운 시선이 내 목덜미에 꽂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제이의 숨결만 가득했던 순간이야. 밖에 달이 아주 커 보였어. 아주 밝아 보였고 창밖에는 알 수 없는 소녀가 서 있었어. 그 소녀를 봤을 때 신고 전화마다 학생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어. 긴 머리가 바람을 타고 흐르듯 살랑였어.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질 않았어. 나는 소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시선을 빼앗긴 기분이었어. 움직일 수도 그녀에게서 고개를 돌려 외면할 수도 없었어. 그래. 그 겨울 추위에 얼어버린 것처럼. 소녀는 속삭이는 것처럼 말했어. 부럽네. 나도. 소녀는 그대로 밑을 향해 몸을 던졌어. 그러니까 나도 제이와 같이 학교에서 추락하는 소녀를 목격한 셈이야. 창밖을 내다봤을 때 밑엔 아무도 없었어. 나는 경황이 없으면서도 제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 제이는 별탈 없었어. 그 일로 많이 혼났어. 내가 제이를 숨겨주고 있는 줄만 아셨나봐. 제이가 아픈데 내가 제이를 숨겨놓고 있었다는 억지 같은 추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저 잘못을 인정했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 제이는 하루 동안 응급실 신세를 졌고 나는 제이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 또 그 학교의 귀신이 제이에게 달라붙을까봐 불안해서였을 거야.
제이는 다음날 말끔한 모습으로 깨어났어. 어제의 일은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듯. 제이는 제이의 부모님과 선생님, 나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학교를 청소 중에 몰래 숨어서 잠이 들었다. 나는 제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잠이 든 것을 깨우러 왔는데 자신은 너무 추운 곳에서 잠이 들었던지라 몸이 말을 들지 않았다. 제이의 핑계 또한 너무 억지 같았어. 어린 아이의 생각에서나 나올 법한 억지여서. 하지만 제이의 부모님이 제이가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과 나쁜 놈에게 잡혀 엄한 짓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 내게 제이를 찾아줬어. 고맙다는 말을 하신 건 훨씬 나중이야. 2013년. 아직도 가끔 제이에게 물어봐. 자기, 아직 그때 일 기억나? 제이는 그저 씩 웃고 마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 옛날에 제이가 부모님이랑 선생님에게 모두 거짓말을 하고서 했던 말이 있었어. 제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는 알아. 제이가 응급실을 나와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우리와 떨어져 있었을 때 제이가 그랬어. 너도 봤지? 그땐 웃어버렸어. 제이는 죽을 뻔해놓고 귀신을 본 게 마냥 즐거웠나 봐. 그 이후로 그 추락하는 소녀나 난간에 대해선 잊기로 했어.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소녀가 왜 내게 놔도 라는 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잊기로 했어. 졸업은 금방 찾아왔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이와 함께야. 제이는 아직도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말괄량이 아가씨이지만 이제는 나 없이 귀신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못 말리는 짓은 하지 않아. 다행이지. 근데 그거 알아? 제이를 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며칠은 학교에 신고 전화가 빗발치듯 들어왔대. 무슨 전화였을 것 같아? 어떤 여자아이가 난간을 뜯어내고 있어요. 4층 맨 끝 교실에 매달려서. 모를 일이지. 난간이라. 그 난간 덕에 제이는 산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아이러니하게도 난간은 우리가 졸업하고 다다음 해에 다시 분리했어. 난간이 있는 덕에 신고 전화가 늘었기 때문이라나 뭐라나. 사회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야. 아직도 그 학교에 있다고 해. 물론 4층 맨 끝의 난간은 귀신에 의해 뜯기는 일은 없었어. 건축인부가 뜯었지. 난간을 제거한 이후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했다는 말도 없었어. 아마 제이같이 당돌하게 그런 곳을 혼자 들어가는 학생은 없기 때문일 거야. 아직까지 의문인 게 하나 있어. 그날 제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인데. 글쎄 그건 제이도 기억을 못해. 나도 제이도 모르는 일이야. 혹시 모르지. 제이는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일지도. 두 번째 이야기. 우성유전자. 너는 오빠가 셋이다. 나는 누나만 넷이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길 너는 여장부. 나는 계집놈. 그런 너와 내가 살면서 엮이는 일은 어찌 보면 음양의 이치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믿어도 보고 그랬다.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걸 넘어서 너에 집착하고 너의 필요받고 싶은 욕구에 부딪히고 너에게 튕겨나고 너에게 달려가고 하던 나날이란 나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행복의 일종이었고 그건 언제부턴가 나의 삶 바로 그것이었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지 않았지만 네가 남자로 보이질 않아. 그렇지 않다. 너는 남자로 본다. 너와 나는 여러 곳에서 남과 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너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화관 그 화장실의 변기 커버 위에서 우리가 반복한 마찰의 실수로 그 커버를 부숴버린 일. 별이 심심히 떠있던 밤. 그 어두운 공원에서 남을 깜짝 놀라게 한 한 쌍의 그 기괴한 연인들은 바로 우리였지 않은가. 너와 나는 남과 여이지 않았는가. 콘돔을 사기 위해 하루에 3번이나 편의점으로 뛰어간 적도 있었고 너와 일어났던 아침의 기분 따라 병가를 낸 적도 있었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적어도 2년 동안은 충분히 남자였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4년 동안은 완벽한 여자였다. 그를 부정하고 싶진 않다.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짓말을 택하진 않겠다. 나는 진실하다. 문제는 너 또한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 남자답다는 건 도대체 뭔가? 키가 크면 남자인가?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175다. 가끔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 날은 176이다. 그 누군가가 남성의 키를 빗대어 180 이하는 남자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기에 그를 상기해 본다. 그 말을 내게 대입하자면 그래,
나는 네가 한 말처럼 남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비드의 조각상 같은 외모나 근육질, 션 코너리 같은 코수염, 돌쇠 같은 우람한 아랫도리, 개차반 같은 성깔이나 걸걸한 침을 뱉는 뭐 그런 팍팍한 면도 내겐 없다. 나는 계집 놈 소리를 듣는 놈이니까. 네가 말하길 내가 싫다는데 네가 내가 싫다면 그 잘못이 적어도 너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잘못은 내게 있다. 하지만 넌 그렇지 않았다. 뭐가 그렇지 않았냐면 남자다운 남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이병헌, 원빈, 그쯤이야. 우리나라 여성들 누구나 동경하는 인물이니까 예외라고 하자. 너는 어떤 남성상을 집요하게 갈구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나만을 좋아해줬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내가 알기로 너는 그렇게 참을성이 무궁무진한 사람은 아니다. 인연이란 시간을 네가 거짓된 사랑으로 일관했다고 믿진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평화롭던 연애의 종지부를 가져왔을까? 여러 각도에서 너와 나를 돌이켜봤다. 가장 나를 사로잡은 건 너와 나의 나이였다. 28. 주변엔 결혼한 녀석들이 우글거린다. 벌써 걷고 말하는 자식을 둔 녀석들도 듬성듬성 보인다. 이제와 하는 소리는 아니다. 너도 잘 알 것이다. 아주 지겨울 만큼. 너는 지겨워했으니까. 나는 결혼을 한다면 너와 할 생각이었다. 분명 너는 바가지를 긁는 것도 센스 만점이었을 거라고 나는 가끔 상상하곤 했다. 월급 이렇게 쥐꼬리만큼씩 가져올 거면 뽀뽀라도 좀 자주 해. 라든가. 때로는 알몸의 앞치마 같은 이벤트도 열어줄 것이라고도 믿었다. 너는 분명 최고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는 가끔 일이란 핑계를 만들어 대화를 피하곤 했다. 계집놈이란 별명과 어울리게도 나는 그렇게 너에게 결혼을 졸랐다. 결혼을 조르면 너는 내 목을 조르고 나를 침대에 눕혀서 너의 입술로 나의 입술을 막아버리기도 하였다. 나는 그게 싫지 않았으나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이라는 걸, 그게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너를 진즉에 결혼이란 제도로 묶어 놨어야 했다. 토끼 같은 자식이란 방패로, 남들의 이목이란 족쇄로 너를 가둬놨어야 했다. 내가 꿈지럭거리며 늦장을 부리고 너의 입맞춤이란 달콤함에 허덕인 결과로 너는 나를 남자로서,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영감으로서, 바깥창 반으로서 아웃시켰다. 왜? 우리가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너와 나는 너무도 평화로웠다. 주말이면 찰떡같이 붙어 있었고 서로를 대동하지 않고도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친분도 쌓았다. 나의 친구는 너의 친구고 너의 친구 중 일부도 나의 친구다. 너와 나의 친구들은 우리의 결혼 날짜를 손꼽았고 이따금 미래의 청사진을 던져주는 일도 있었다. 청평의 부부 동반으로 놀러가자. 제주도 아니 방콕하며 우리의 미래 속 여행지는 그렇게 세계적이었을 터였다. 너는 나와 행복했었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왜? 너와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론 문제를 찾을 수 없어서 나는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내 모습. 나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본능적으로 알겠다. 언젠가 그런 가설을 들은 적이 있다. 여성들은 아니, 사람들은 아니, 인류란, 아니 생물이란 본디 본능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선호한다는 가설을 들은 적이 있다. 유전과 진화, 그것과 아주 친밀한 관계. 일종의 적성 검사와 같은 프로그램. 그런 바보 같은 프로그램. 이세를 위한 적성 검사라니. 우리는 모두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적성 검사를 하고 있다. 너도, 나도, 그리고 다른 모두도. 바보 같지만 일리 있는 가설이다. 사람은 타고난다. 외모를 기준으로 연애를 하는가 하면 경제력을 기반으로 둔 결혼도 있다. 한국의 어떤 여자들은 대학로의 어딘가 불빛이 반짝이는 술집 혹은 클럽 앞에서 노란, 머리 파란, 눈알의 흰둥이들을 만난다. 눈알이 파란 그 친구들은 그 여자들과 쉽게 하룻밤을 지내고 무책임이 사라진다. 간혹 노란, 머리 흰둥이들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흰둥이는 저 먼 대륙을 건너가서 곤욕을 치르는 여자들도 있다고 한다. 나는 분명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녀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다. 그들은 프로그램화된 것이다. 그녀들의 스캔 능력이 고급이건 걸레 같건 그녀들은 흰둥이들의 이세가 제법 괜찮을 거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녀들은 그 흰둥이의 이세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기 수면 밑에 있는 무의식에선 그녀들은 스스로를 위해 인류를 위해 최종 승인을 내린 것이다. 그렇기에 첫 만남과 첫 관계가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꼭 흰둥이와 술집 앞에 있는 웬 여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내가 볼 때 이 이야기만큼 유성유전자 연쇄보존의 법칙을 이해시키는 이야기도 없다. 남자나 여자나 무언가의 어필이 있기에 이세를 위한 자동적성에 합격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한다면 너는 내가 보기에 이세를 위한 자동적성 프로그램에서 S랭크를 받은 최고의 여자친구였다. 나에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였다. 영화에서 반짝 등장하는 그런 여자들보다 AV에 젖가슴 드러낸 여자들보다 나는 그 누구보다 네가 예뻤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여배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야동도 안 봤다. 내가 믿건 믿지 않건 누가 비웃건 무시하건 이유를 추궁하건 나는 그랬다. 내 눈에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어느 정도 예감한다. 너를 힐끔거리는 남자들을 봐왔다. 그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너는 너의 대학 선배라는 그 남자와 그 밤, 그 술자리에서 끈적거리는 눈빛으로 샤워를 했었고 길을 걸을 때면 여름의 볕 대신 남자들의 눈총으로 살갗을 따갑게 그리고 뜨겁게 달궜다.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고 너의 유전자는 우성유전자 연쇄보존의 법칙에 의거 대대손손 남겨져야 할 인류의 보고이자 목표 그리고 완결편이다. 내가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유전자의 평범성, 아니 F랭크급의 열등성을 아니 Z랭크급의 열등성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마 너는 나와 같아서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아주 그냥 그렇다는 것을 느꼈나 보다. 본능적으로 세상에 바람이 부는 이유를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더라.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 세상은 끊임없이 평평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비가 내리면 땅이 꺼지지. 바람이 불면 바위도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깎이고 있다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지구상에 쓸모없다는 것들을 모두 날려버리잖아. 대자연에게는 섭리라는 게 있어서 내가 볼 때 지구의 날씨라는 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평해지기 위해서야. 사람도 같은 거다. 사람도 평평해지길 원한다. 대자연과는 조금 다르게 상향된 곳에서 조금 더 우수하게 수만 년 전 유인원에서 지금의 현대인의 형태로 진화해 온 것처럼 더 똑똑하게, 더 키가 크게, 눈도 더 크게, 가슴도 더 크게, 아랫도리도 더 크게, 얼굴은 더 작게, 몸무게도 더 작게. 결국에는 평평하게 그리고 빵빵하게 그리고 우수하게. 그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일직선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순리를 거스르는 놈이다. 그렇기에 너에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이질 못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바이다. 잘 가렴. 나의 열등성을 탓하마.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를 이해하는 만큼 나의 열등성도 이해했다. 고맙다. 너의 덕이다. 그렇게 너를 보내고 너를 왜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 파악한 시간이 적어도 5달이었다. 헤어짐은 겨울에 시작되어 지금은 봄이 지났고 여름의 문턱 앞이다. 이 차가운 여름 앞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열등하게 살아있으나 이 보잘것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 겨울 이전과는 다름없으나 문제가 조금 생겼다. 나의 유전자를 바라는 여자는 이제 없을 것이다. 아마 내가 아니라면 나도 싫다. 세상 유일했던 너에게 유전자를 줄 수 없다면 나는 왠지 살기가 싫었나 보다. 살아갈 가치도 못 느낀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나 보다. 나의 유전자는 삭제가 되거나 말거나 버리나 태우거나 지지나 볶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고로 나도 쓸모가 없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다. 아주 죽을 만큼 그랬지만 죽고 싶어질 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생각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목을 매달고 있었다. 어디서 난 건지 모를 튼튼한 밧줄이 목을 감았고 발밑으론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의자가 밟혔다. 까치발을 들고 있는 나는 목이 졸리는 느낌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오가며 바둥거렸지만
밧줄이 워낙에 튼튼한 놈이기에 나는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죽을 뻔하고 나면 나는 아직도 네가 원망스럽다. 너는 모를 것이다. 숨이 막히는 고통에 깨어나는 것은 그래도 양반이다. 나는 요즘 자주 죽을 뻔한다. 칼이 목으로 들어오는 고통에 잠에서 깨어난 적도 있었다. 배에도 30방을 꿰맨 자국이 있다. 팔뚝은 말도 마라. 생선가시 같은 모양처럼. 그래,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래도 또 칼이면 다행이다. 아찔한 느낌에 잠을 깨어보면 베란다에 다리를 올리고 있을 때도 있다. 낙하하는 동안 깨어났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이었을 것이다.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지도 못한다. 비상문을 밸브를 열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웬 남자와 시비가 걸려있기도 하다. 덕분에 나는 자주 다치고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도 잠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비록 잠에서 깨어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하나. 그래도 잠을 자서 좋은 점은 너는 항상 내 꿈속에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의 꿈속에 나는 달팽이였다. 그리고 너는 나비였다. 유히 날갯짓을 하는 나비를 보고 나는 그게 너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꿈이었다고 하나. 나의 눈을 사로잡는 건 분명 너뿐이리라 나는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 나는 내가 나를 잠깐이라도 쳐다보는지 분주히 움직였지만 나는 달팽이라서 너를 향해 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너는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고 나는 너에게 휩싸인 기분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너를 향해 달렸고 너는 저기 저편의 차도를 지나 더 먼 하늘로 점점 더 날아갔다. 나는 너를 맹목적으로 쫓았고 결국 너의 자취가 남아있는 아스팔트의 뜨끈한 열기에 바짝 익어 아스카르고가 되었다. 그리고 곧 싱싱 달리는 차들은 나라는 고급 아스카르고 구이를 납작 쥐포처럼 꾹꾹 꽉꽉 눌렀다. 언젠가 꿈속에 나는 하루살이였고 너는 장작불이었다. 너는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지만 산들산들 아름답게 춤을 춰서 역시나 너에게 반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었다. 나는 너의 그 환한 모습에 달려들었고 너에게 닿던 그 처음 순간에 나는 자결이 불타올랐다. 나는 찰나와 같은 순간 너와 함께 불꽃이 되었으나 그건 파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면 어김없이 나는 죽을 고비 속에 있다. 달팽이가 되었을 때는 밤길의 8차선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하루살이가 되었을 때는 내 방 휴지통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저 운이고 어쩌면 그저 악마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저질스러운 최악의 유전자를 남겨준 악마의 장난. 나는 어김없이 꿈속에서 죽었고 깨고 나면 꿈속과 닮은 꼴로 죽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프로그램이다. 우성 유전자만이 연쇄적으로 보존되는 이 생물의 법칙을 통렬히 깨닫게 된다는 프로그램에 의해 지워지려고 하고 있다.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작동된 이 프로그램은 나를 지운다. 스스로를 죽여서 지우려 애를 쓴다. 그걸 무의식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정신병이라 부르는 이도 있겠지만 나는 이걸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저히 저항할 방법은 없다. 죽고 싶지 않으나 이대로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병원에서 의사는 뜬 구름을 잡는 소리를 치료하며 전해줬다. 우성유전자의 연쇄 보존의 법칙이네요. 요즘 이 증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잠이 드는 주기가 길어졌나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3일에 한 번 꼴로 다른 사람들은 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둥. 타인에게 부탁해 몸을 포박하고 자는 사람도 있다는 둥. 요컨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도 모르겠다는 소리만 주야장천이었다. 글러먹어다. 우성유전자의 연쇄 보존의 법칙이네요. 그 이름도 긴 병명을 마치 감기네요라고 전하는 그 가벼운 말투도 태도도 또한 근본적으로 글러먹어다. 너는 너였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꿈이라는 건 너무도 자명하다. 네가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네가 내 목을 힘차게 조르고 있다는 이 상황이 내가 꿈속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너는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나는 인형처럼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다. 너는 날카롭게 손톱이 서 있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며 내 목을 움켜쥐고 나는 너를 만났다는 황홀함에 네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조차 감사스럽다. 너는 더 힘차게 내 목을 졸라도 보고 목을 조르는 손을 흔들어 내 목을 비틀어 버리려고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자 나를 힘껏 내려쳐 보기도 하고 있다. 나는 코가 깨져도 눈에 핏물이 들어와도 눈에 들어온 핏물이 눈물처럼 옆으로 흘러도 그저 그냥 그렇게 그저 그냥 그런 놈인 채로 가만히 있다. 네가 말한다. 꿈 같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로. 왜 살아? 왜 살아있어 아직도.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살아서 뭐 할 거야. 죽어. 이제 그만 좀 죽어. 죽으라고. 너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 차라리 벌레도 너보단 나. 네가 내 목을 쥐고 흔드는 동안 나는 방구석에서 꼼지락대는 바퀴벌레를 바라보았다. 더듬이가 긴 그놈들은 서로가 연인이라 자부하듯 꼭 붙어서 내 죽음을 재미삼아 구경 중이다. 바퀴벌레가 말한다. 저 남자 죽나봐. 딱 보니까 저 남자 유전자가 형편없네. 죽어도 싸네. 바퀴벌레의 조소는 너의 주먹보다 아팠다. 그 묵직한 조소에 맞고 깨어나니 나는 벽을 치고 있었다. 찢어져 있는 손등이며 찢어진 눈썹 주변에 피가 흥건하다. 주먹으로 벽을 얼마나 쳤으면 휘마디가 너무 아파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벽지에 주먹으로 이마로 붓질된 피 칠갑이란 작품을 보고 나니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차라리 너에게 더 맞고 싶었고 나는 차라리 너에 의해 불타고 싶었고 나는 차라리 너를 쫓다 납작한 쥐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잤다. 수도 없이 잠을 자며 나는 너를 끝도 없이 만나고 싶을 적마다 만났다. 너는 꿈속이기에 나의 여러와 같은 사랑을 보답해주진 않았으나 그래도 매번 너는 그곳에 있었다. 때로는 불꽃처럼 때로는 나비처럼 너는 나와 함께였다. 너를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 나는 마음에 든다. 비록 그 끝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으나 그리고 비록 표현은 조금 유치하나 그래도 조금 시적인 것 같다. 나는 너를 꿈꾼다. 꿈이 길어지고 나는 나의 꿈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꿈은 익숙해지고 꿈은 편리해지고 꿈은 안락해졌다. 나는 내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너가 있는 곳과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너가 있는 나의 꿈속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애썼다. 나는 꿈속에서도 일을 했다. 일이 끝나면 마치 현실에서와 같이 너와 약속을 하고 너를 만나고 싶었다. 주말이면 또 찰떡같이 붙어있고 밤이면 불처럼 타오르고 그래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의 꿈속에 너는 현실의 너와 닮아서 나의 꿈속은 너무나 완벽해져 갔다. 너의 미완성인 점은 아직 나를 네가 남자로 봐준다는 것 그뿐인 것 같았다. 나는 꿈속에서 너와 살고 싶던 동네를 만들었다. 그림 같은 집이었다. 나는 너의 부모님에게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너를 갖겠다고 선언하고 너와 그림 속에 살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어김없이 죽을 뻔했으나 이제는 다시 잠들기 위해 나는 죽지 않을 힘이 더 생겼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꿈속에 있다는 사실과 현실에 있다는 사실이 헷갈려 오기 시작했다. 어떤 영화를 따라하며 나는 반지를 샀다. 꿈속에선 너와 낄 수 있는 백금의 반지를 현실에선 그저 고무줄로 만들어서 몇 번을 감아놓은 그래서 살에 집요한 동그라미 자국을 남기는 반지를 만들었다. 또 몇 가지 구별을 위해 꿈속에선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꿈속에선 그 차갑던 겨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했으며 꿈속에선 네가 항상 나만을 바라보게 했다. 나는 잠이 드는 순간 잠에서 깨었고 잠에서 깨는 순간 다시 꿈속이었다. 나는 그렇게 항상을 깨어 있었다. 꿈과 현실의 벽은 나에게 너와 반지, 장대 같은 비로만이 구별이 가능하다. 그건 공기 속의 먼지처럼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이었으나 나만 구별이 가능하다면 나는 만족스러웠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것조차 태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있다. 나는 평소처럼 죽음을 넘어 다음 잠에 잠들기 위해 일을 나가고 밥을 먹고 숨도 쉬고 웃고 떠들고 그런다. 나처럼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 중 누군가와 나는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현실이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아침에 분명 나는 죽을 뻔했으니까. 아침에 너와 함께 눈을 뜬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나는 아주 혼란스러웠다. 그 고무줄 밴드 반지는 버린 거야? 왼손 약지손가락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마땅히 차고 있어야 할 고무줄 반지가 없었다. 때가 타고 누런 그 고무줄 반지 대신
나는 꿈속에서 너와 함께 끼우던 그 백금의 반지를 끼우고 있었다. 나는 내가 또 현실과 꿈을 너무 똑같이 만든 바람에 착각을 한 줄 알았다. 나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너와 함께 만든 우리의 집으로 퇴근을 했다. 퇴근을 한 너와 나의 집은 너와 함께 장만한 그 모든 것도 심지어 나는 너와 나의 집에 열쇠조차도 없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열쇠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작은 방의 열쇠. 그것뿐이었다. 나는 이 하얀 백금 반지가 어디서 난 것일까? 궁금함과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사로잡혀 네가 있는 곳을 향해 잠들었다. 꿈속에서 눈을 떴다고 믿었을 때 나는 8차선의 도로 위였다. 사방에선 차들이 종횡무진하고 세상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꿈속에 비가 내리는 일은 내가 비를 지우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꿈속을 걸어서 너에게 가는 길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꿈속에 겨울을 지우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왼손의 약지를 확인하니 그곳엔 분명 백금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지웠다고 생각한 겨울과 비. 나는 우산이 없어서 그 겨울비를 맞으며 너와 나의 공간으로 걸었다.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으로, 뭔가를 잃어버린 심란한 마음으로, 주머니의 열쇠가 너와 나의 열쇠라는 것을 확인하며 나는 계속 너에게 걸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잠들기도 전에 깨어버렸다. 현실은 냉혹한 겨울이었고 꿈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8차선의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차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달렸다. 나를 못 보는 것만 같이 무섭게 달리는 차들을 보며 차라리 이것이 꿈은 아닐까 싶어 왼손 약지를 봤다. 약지에는 백금의 반지. 그 반지를 보자 이곳이 꿈인지 좀 전에 저곳이 꿈인지가 알 수 없게 되었다. 왜 나는 나만의 평화마저 빼앗겨야 하는지 억울했으나 아직 한 가지의 구별법은 남아있었다. 너와 나만의 열쇠. 꿈과 현실은 마치 하나가 되려는 듯 무섭게 닮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려는 듯. 문득 생각에 이것은 내 무의식이 꿈이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고 저기 저편에 달려오는 현실로 달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꿈속에 겨울이 생기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현실과 꿈의 구분이 힘들었다. 나는 자주 깜짝깜짝 놀래며 열쇠를 확인했다. 나는 지금 꿈속인가 현실 속인가 그게 더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너에게 필요받는 존재인가 나는 지금 너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막막해서 숨이 막힌다. 이제는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눈을 뜰 때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래서 눈을 뜨면 옆자리를 더듬어 너부터 찾는다. 설사 내가 죽기 직전의 순간이라도 나는 너부터 찾아봐야만 했다. 내가 꿈꾸는 이유가 오롯이 너란 사람 하나뿐인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병에 맞서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아니면 나는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가 없다. 하늘에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이상 나의 꿈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너와 나의 집에 있었고 세상은 캄캄한 밤속이었다. 밖에는 세상이 미쳐버린 것처럼 겨울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너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곧 나는 너에 의해 칼을 빼앗겼다. 너는 필사적으로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너는 칼을 바닥에 버리며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꿈속에서 우성유전자의 연쇄보존의 법칙의 안병에 걸린 나를 너는 동정해 주었다. 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하며 가슴을 치는 네가 나는 고맙기도 또 가끔은 현실에서 내게 이 병을 준 네가 얄밉기도 하였다. 칼을 빼앗은 너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못 지켜줄지도 몰라. 너는 나를 바로 보다 다시 안아주기도 안아주다 훌쩍하고 울어버리기도 하였다. 이제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이 너의 눈물이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았다. 여기는 내 꿈속이야. 네가 나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는 곳이야. 남이 이래. 죽는데 그럴 리가 없다. 현실에서도 암은 인류에 의해 정복되고 있는 병이다. 하물며 너는 꿈속이었고 꿈속에서 만들어낸 네가 바보같이 암으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어차피 의사들은 글러먹은 놈 천지다. 나는 네가 내 꿈에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 밖에서 천둥번개가 쳤다. 그 천둥번개는 마치 꿈이 내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았다. 나는 이제 너의 지배를 받지 않아라고 소리쳐 전하는 메시지와 같았다. 너는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렸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프고 죽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나에게 너무 가혹해. 너무해. 몇 개 없는 나의 삶을 왜 빼앗아? 너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나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주 잘 아는 문. 네가 살고 있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네가 살고 있는 곳의 문. 밖은 꿈속처럼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 꿈속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네가 나오질 않고 너의 옆집의 남자가 시끄럽다고 왔고 그 남자를 무시한 채 계속 문을 두드리니 너의 집에선 네가 아닌 너의 새로운 남자가 나왔다. 나는 왜 문을 두드렸을까? 나는 왜 내가 필요치 않은 너의 집 문을 이리도 집요히 잠에서 깨자마자 두드렸을까? 나는 이유도 모르면서 너부터 찾았다. 너의 남자는 나를 미친놈이라며 밀치고 때리고 밟으며 내가 너의 집 앞에서 사라지길 강요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만요. 지금 그 아이가 많이 아프거든요. 아니, 곧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암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너를 만나지 못했다. 너의 남자에 의해 나는 참 계집놈답게 만신창이 만든 채 너에게서 너의 집에서 물러나야 했다. 나는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잠들어야 했다. 네가 그토록 아프다면, 아플 거라면 나는 너를 구해낼 방법이 하나, 확실치도 않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기 때문에 너를 만나야 했다. 아마 이것은 너를 만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너를 꿈꾸기 위해 잠들었다. 꿈에서 눈을 떴을 때 너와 나는 병실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꿈의 주인이었고 너는 아파하고 있는 너였다. 너는 너무 아파서인지 눈을 뜰 생각이 없었고 나는 너의 병실에서 목을 메고 있었다. 너의 잠든 모습이 보인다. 나를 망가뜨린 사람,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내가 꿈을 만들어 온 이후 나는 꿈을 현실과 닮게 하려 노력했지만 가속력이 붙어버린 꿈은 언젠가부터 현실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꿈에서 백금 반지를 끼면 나는 현실에서도 백금 반지를 끼우고 꿈에서 겨울비가 쏟아지면 현실에서도 겨울비가 쏟아졌다. 현실이 꿈을 쫓아가는 이 비현실 같은 일과 나의 꿈이 망가지는 일을 나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아마 운명을 보고 있었나 보다. 어차피 너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내 것일 수가 없었나 보다. 그 대신 너로 인해 잠시 더 살아갈 수 있는 대신 나는 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너의 죽음을 미리 봤었나 보다. 하지만 나는 계집놈이라서 열등한 유전자라서 너의 남자에게 그 길을 막혀버렸다. 예전에는 꿈이 현실을 쫓아다녔지만 아마 지금은 현실이 꿈을 쫓아가고 있다고 나는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일말의 행운과도 같은 그 일말의 추측이 맞는 것이라면 아마 나는 너를 지워야 할 것 같다. 꿈을 멈추면 현실 속에 너는 혹시나 암에 걸려 죽을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를 꿈꾸지 않기 위해 어서 빨리 이 꿈에서 죽어버리면 이 꿈이 끝날 거라고 그럴 거라고 믿는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을걸. 나는 목을 조이는 끈에 저항하지 않고 내 몸을 맡겼다. 꿈속이나마 나는 내가 죽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내 추측이 맞았다는 듯. 꿈속에 내가 죽어가자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울부짖듯 지진을 치고 세상은 끝나려는 듯 암흑에 덮여간다. 네가 그 어둠을 잡아먹히는 것을 보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현실. 잠에서 깬 나는 이상하게도 죽으려 하지 않고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방에 누워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였다. 나 암이래. 네 말이 맞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네가 걱정해줘서 전화해주는 거야. 초기라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받으면 곧 회복할 수 있을 거래. 왜 대답이 없어? 저기 고마. 네가 고마워라고 할 것 같아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너에게 고마움 받고 싶지 않았다. 너를 살릴 이유가 나는 있었는지 모르겠다. 잠에서 깨고 나니 병실에서 인사하지 못한 네가 떠올라서 나는 네가 원망스러웠다. 창밖을 내다보니 밖에는 겨울비 대신
천둥 번개 대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라니,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구나. 나는 겨울도, 이제 다시는 너를 꿈에서 볼 수 없는 것도, 약지손가락의 백금 반지도 모두 전부 싫어졌다. 어차피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우성유전자의 연쇄보존의 법칙에 의해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꿈속에 너를 만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맨정신에 밧줄을 매달았다. 동그란 밧줄 사이로 어렴풋하나 꿈결 같은 네가 보인다. 이제는 다 끝내고 싶다. 밧줄에 몸을 던지고 나니 나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얀 눈의 벌판이 펼쳐진 곳에 서 있었다. 눈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가운데엔 너와 나.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듯이 너무도 따뜻하게 내게 안겨왔다. 너는 내가 사라져서 서운했다는 듯 말했다. 어디 갔었어? 나 버려놓고. 이곳이 나의 꿈속인지 아니면 이제 나는 완전히 죽어서 혹시나 죽을 때 운이 좋았어서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왔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너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꿈속도 죽음 건너에 있는 곳도 아니야. 이제 얼마 시간이 없어. 나는 너를 치료해주고 싶어서 왔어. 비록 정말로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준 병이니까 내가 너를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온 거야. 너는 나를 바로 바라봤다. 나를 바로 바라본 너는 미소로 상냥한 말로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벌판에 서서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너는 말했다. 나는 어차피 너의 꿈이지만, 비록 너의 꿈이었지만 나는 네가 너무 따뜻해서 행복했어. 나는 비록 너이지만, 너의 꿈이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니까 너는 내 말을 새겨들어야 해. 세상에 남겨야 할 유전자는 예쁜 눈 같은 게 아니야. 늘씬한 몸매를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야. 더 똑똑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야. 너와 나와 우리의 눈은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안다면 그걸로 좋게. 너와 나와 우리의 몸은 역경에 도망치지 않는 아주 약간의 강인 한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너와 나와 우리의 머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좋게. 그리고 이 간단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너와 나와 우리의 이세를 위해서 정말로, 진짜로, 진실하게 훌륭한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야 해. 남을 위해서 너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이고 너여서 나는 만족해. 세상은 너와 같은 사람들이 더 가득해야 해. 너도 버리고 너 이외의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너는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너여서 네가 무엇을 버렸는지 나는 잘 알아. 너는 버려져야 할 유전자로 가득하지 않아. 정말이야. 이 말이 너에게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나는 너에 의해 죽지만 너에 의해서 살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잘 있어. 나는 이제 지워질게. 그렇게 말한 너는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저기 눈의 벌판으로 하얗게 지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먼지처럼,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는 너를 보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잠에서 깨고 너를 보낸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너를 보내고 한참을 살아간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도 나는 나를 죽이려 애쓰지 않는다. 분명 너의 덕이다. 네가 살리고 간 너는 잘 살고 있다. 아마 시간이 흐르고 나면 너는 나를 잊고 당연히 모르는 내 꿈속의 너라는 존재도 잊혀지겠지. 꿈속의 너를 지우면서까지 너를 살려낸 것이 가치가 있기를 바란다. 아마 너는 세상에 살아남아 마땅한 사람이겠지. 나는 꿈속의 네가 그립지만 너를 그리도 가차없이 지워버린 내가 아쉽지만 네가 세상에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후회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아직도 가끔 현실 속에 너를 훔쳐보러 가는 나를 용서하렴. 이제 내가 너를 꿈꾸는 방법을 모르니 나는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너는 나의 덕에 행복했다고 말하지만 나도 내 안에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너를 보낸 아쉬움을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아쉽다. 잘 가. 나는 너를 대신해서 네가 전해준 생각을 남길게. 비록 누구에게도 선택받고 싶지 않고 그 누구를 다시는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네가 전한 생각을 남겨서 나 또한 남길게. 그러면 너도 나도 생각으로 남아. 아직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생기는 거겠지. 우리의 유전자는 예쁜 눈이나
오뚝한 코나 도톰한 입술 대신에 총명하고 냉철한 두뇌 대신에 따뜻한 마음으로 남길게. 그렇게 믿고 살게. 그렇게 남기며 살게. 그렇게 살게.